9월 8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좀 분위기가 안 좋다가 한 1시간 30분 정도 말아 올리면서 상해종합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의 또 상승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86% 올라서 914포인트, 코스피는 막판 힘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0.02% 마이너스 2,547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인기 검색 종목 봐도 오늘 마지막에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102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6% 상승, 에코프로 BM도 3.5% 상승,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 떨어지면서 역시나 중국 이슈, 아이폰 이슈와 그리고 화웨이 이슈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하이닉스가 4%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테마 장세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배했던 장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금쪽상담소에서 이 테마 장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독고건희님, 최종화님, 그리고 타이거리님 계속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혜연이님, 그리고 마하님, JH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쪽상담소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쪽상담소 금요일에는 저희가 항상 아주 특별한 분을 초대를 하고 있죠. 직업이 많습니다. 교수님이시자 경제 전문 방송인이시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계의 대표적인 명민준 라인 박정호입니다. 아니, 뭐 공중파 틀면은 계속 나오시니까 아유, 어디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나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 나눌 주제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지금 장세가 테마주가 뭐 초전도체, 맥신, 양자컴퓨터 뭐 등등 해서 테마 장세,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테마주가 득세했던 시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장이 어떻게 보면 공공행진을 달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신규 유동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오고 또 주식시장에 신규 참여자들이 대거 늘어난 뒤에 그 대거 상승했던 장세가 한풀 꺾였을 때 그 자금들이 오갈대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즐겨 투자했던 대장주들 같은 경우 워낙 묵직한 주식이다 보니까 자신이 손실받은 구간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너무 묵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테마주들이 들썩들썩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던 적이 많은데요. 사실 그 이전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주가가 뭐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고공행진을 했었을 때 우리 증시에 모처럼 이제 우리 증시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도 하거든요. 네.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대거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렇게 들어온 자금들이 오갈 데 없는 과정에서 다음 섹터는 안 보이고, 그러니 이렇게 테마주에 손이 많이 가는 게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예전과 다른 특성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테마주로서 나름대로 테마주다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대표적으로 대선 테마주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적어도 저 회사는 5년 가까이 프리미엄을 받을 거야. 수혜를 받을 거야.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라는 것의 단어가 과연 맞느냐 의구심이 들어요.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테마주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거의 몇 개월 단위로 주요 내용이 다른데요. 변화무쌍 테마주라고 이 꺾은 선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한 주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있었었고요. 꺾은 선 그래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비대면과 이거 말고 저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테마주요. 그 CGE에 해당되는 겁니다. CGE. 내부에서 주신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그 비대면 NFT, 그다음에 가상화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테마주들이 있었었고요. 2022년에는 다시 전쟁, 리튬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갔고 2023년도에는 챗 GPT나 리튬, 초전도체, 요즘은 맥신까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테마주의 그 생명 주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예전에는 테마주가 정책이나 거버넌스와 관련된 게 많았어요. 정치 테마주, 남북 경협 테마주, 정책주 이렇게 분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철저히 기술 테마입니다. 그것도 예전의 테마주의 특성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다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이끌 만한 새로운 산업 섹터에 대한 키워드들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의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증시 전체를 이끌 만한 새로운 섹터가 나오기 전조가 아니냐.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뭐 테마에 대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요즘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테마랑 섹터랑 뭘로 분류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테마가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실적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돼서 이게 섹터가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섹터로 봐야 되냐, 테마로 봐야 되냐. 뭐 스토리로 움직이는 게 테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테마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거의 전무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이라는 나름대로 자본시장을 계속 모니터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본시장 연구원에서는 일부 자료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런데 왜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테마주와 섹터주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잘 안 하냐 하면요. 일단 학계에서 공부하려면 적어도 데피니션, 그 정의 자체에는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됩니다. 섹터는 뭐고 테마는 뭔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사실 학계뿐만 아니라 금융계 전반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도 없는 용어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저걸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잣대가 뭐냐 하면요. 테마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회성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받은 주식들 이런 걸 테마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이제 북한과 남한이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선이나 총선이 있다든가 지자체 선거가 있다든가 이런 건 일회성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의 항배에 영향을 받는 건 통상적으로 테마주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테마주가 결국 섹터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섹터라고 얘기하려면 그 회사, 테마주로 잡힌 그 회사에 전후방 인더스트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회사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이나 중간재를 받아온 다음에 이걸 만든 다음에 그다음 어디로 넘긴 다음에 최종 소비자들은 엔드 유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가치를 향유하는지 이 그림이 연결고리가 잡혀야 섹터가 되거든요. 밸류 체인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섹터가 아니라 테마라고 부른 이유는
초돈조태. 이 초돈조태 관련한 회사가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원자재는 어디서부터 뭐 포스코에서 받아오는 건지 어디서 받아오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걸 물질을 만들면 그게 어느 대표적인 섹터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엔드 디바이스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섹터는 아닌 것이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맥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섹터주가 아니라 테마주라고 불리는 이유는 전후방 산업이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밸류체인의 그 구조적인 명확성이 없는 거를 그렇죠. 테마라고 부르고 섹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체는 있는데 실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그거는 섹터라고 불러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하나만 보완 설명드리면 전후방 섹터, 그러니까 전후방 그 연관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라고 부른 이유는요.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벤트 때문에 거기가 크게 시장 파이가 커졌대더라, 커질 거래더라. 요럴 때도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아하. 뭔가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서 갑자기 주목을 받지만 이게 어떻게 커나갈 것인지는 좀 불명확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테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마크 트웨인 주식 명언이라고 여기 넣어놨는데 네. 결국 우리 제작진들도 한 10월 달까지도 테마 장세를 보나 봐요. 네. 10월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4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읽으면서 다음 테마 뭐가 할까? 요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요 추석 지나고 나서도 요런 9월의 테마 약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속칭 테마주들은 다음 섹터라든가 주도주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때는 계속 산발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초전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들해지니까 그다음에 맥신이라는 거 등장했고요. 예. 솔직히 저도 제 메인 분야가 신산업 육성 관련한 분야가 제 메인 분야인데 맥신이라는 단어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로 뭔가 새로운 기술 용어들이 자꾸 난무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신조어들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섹터주, 테마주들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런 것들은 향후 주도적인 어떤 증시를 보여줄 만한 그런 흐름이 없으면 계속될 것으로 봐야죠. 네. 주도 섹터가 안 나오는 한 테마 장세 계속된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10월에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오늘 방송의 주된 의미는 이 테마주가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나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나도 타성에 젖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짚어보자는 네.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에 올라탄 투자자들 요게 손실이 주로 많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주로 많습니까? 네, 준비해 주신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예. CG3 한번 봐주시면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예. 16개 주 테마주의 평균 주가가 일단 172% 급등했어요.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 교수님 수익이 되게 좋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저희가 바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매매 참여 계좌 21만 개가 있는데 이 계좌의 손실 금액은 670억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어떻게 보면 증시에 아주 뭐랄까요 고수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겐 손실 규모가 더 크지만 일부 어떻게 보면 테마주를 처음에 선도했던 몇 사람들에게 그 수혜가 다 가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비중이 무려 99.2%에 해당됩니다. 특히 요즘 테마주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도덕한 면도 같이 섞여 있다고 봐요. 예. 예전의 증시와 달리 요즘의 증시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같은 개개인의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경로가 이제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아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뉴미디어들이 많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증권 방송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관리를 받아요. 그렇죠. 예, 증권 방송
정치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관리 절차가 있고 여기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게끔 주가의 조작이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함부로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여러 뉴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신력이 있는 거버넌스 틀,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아직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뭐 특정 뭐 어떤 유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조작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런 곳에서는 사실 이 테마주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고 그리고 전체 시총 규모가 작아서 자신들의 영향력 있는 매체들 한두 군데에서 충분히 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장난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아직 없는 거죠. 증거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을 그 금융 당국에서 당신들 계좌는 모니터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십시오.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듣게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뭔가 있나 보네 하면서 뛰어들다가 뒤늦게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점점 많은 거예요. 네. 그 다음 CG, 네 번째 CG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법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들의 계좌 수와 손실 금액들을 비교한 표인데요. 예. 보시면 법인과 기관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형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건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만 절대적으로 들어왔다가 크게 낭패를 본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투자해서 낭패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공시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더 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텔레그램, 뭐 노란톡방, 네. 뭐 유튜브 엄청 많으니까 그 제도권에서 관리되지 않은 그 정보들 때문에 무언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정보를 그럴듯하게 조작하는 그 기술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 AI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그 얘기 안 했는데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거는 2012년 6월부터 9월 테마주 자료였고 최근에는 이제 뭐 AI, 초전도체, 맥신, 양자컴퓨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올해 증시를 달군 테마주 실제로 지나가면 우리는 까먹게 됩니다. 근데 요게 8월 30일 자료까지 봤을 때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8월 30일 자료까지 보면 수익률이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한번 이것도 보여주시면요. 먼저 초전도체 테마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예. 신성 텔라테크, 그다음에 덕성, 서남 같은 경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5%입니다. 초전도체로 한참 관심을 받다가 이제 한풀 꺾이니까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맥신 같은 경우는 맥신은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이 참 특이합니다. 맥신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2.6%에 해당되고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너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분류해서 그런지 주가 움직임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테마에 비해서는 그렇게 화랑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4% 수준 정도로만 떨어진 상태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테마주를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걸 하나 또 여기서 참고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될 테마주가 뭐냐면 일단 다시 정치주죠. 정치 테마주. 왜냐하면 이제 총선 있잖아요. 총선 4월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정리한 자료를 찾아와서 가져왔는데요. 예. 20대 대선의 정치 테마주들이 도대체 어떤 개연성에 의거해서 이렇게 주가가 들썩달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참 제가 설명드리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공통의 지인이 있다. 지인이다. 그러니까 뭐 고향이 똑같대래더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술 한 번 마셨다. 네. 종친, 그다음에 학연, 지연, 사적 인연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요인으로 주가가 진짜 200%가 아니라 500% 이상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 사람과 같이 대학 동문인 사람이 우리나라
코스닥의 어느 회사의 사장이더라. 바이든이 졸업한 지가 언제며 과연 알기나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바이든의 한참 후배인데 어디 회사 사장으로 있어서 어디 정치인이랑 엮여 있더라. 그럼요. 만약에 그런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부양한다라고 하면 예. 우리 EBC 같은 경우도 예. 언젠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 예. 그런데 EBC의 메인 앵커 중에 하나인 우리 명민준 칭화대 나왔거든요. 예. 그럼 시진핑 주석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 명민준 테마주, 뭐 시진핑 테마주 해서 저를 왜 여기다 엮으세요? 아니 그거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 정도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내년부터 분명 들썩들썩할 게 또 뻔한데요. 매년 그랬으니까요. 매번 어떻게 됐느냐 그 수익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와 봤는데요. 예. 자, 한번 보여주시면요. 정치 테마주 지수와 초과 성과 추이 요거죠? 예, 맞습니다. 네. 초과 성과 추이로 표시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18대 정치 테마주, 19대 정치 테마주, 20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주가 흐름을 왼쪽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보시면 처음 대선 선거가 있기 마이너스 350일 전, 1년 전쯤이죠. 그때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 끝나고 다시 98일 정도 지나고 나면 원상복귀예요. 네. 그런데 혹시 그 기간 중에 전체 종합주가지수 추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부양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과 성과라는 건 종합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향배의 흐름으로 인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요인을 제거한 겁니다. 시장 올라가고 내려간 거 빼고. 그걸 빼고 보면 그게 오른쪽에 나오는데 18대, 19대, 20대 다 테마주로 보인 것이 원상 복귀되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순간 어떤 타이밍을 노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뭐 모든 투자의 기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이밍 노려서 투자하는 것까지 전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매일 장을 들여다보고 아주 전업 투자자처럼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예. 이런 것들을 장기간 홀드하고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믿기에는 매번 18대, 19대, 20대의 모든 지표상에서 어떠한 것도 초과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요거 뭐 대본에 없는 내용이지만 네. 요런 정치 테마주로 나중에 기사 찾아보면 네. 누가 누구의 동문이더라 아니면 누가 누구의 동네 사람이더라 요런 거는 찾아내는 특정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포하거나? 사실은 있어요. 예전에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주식 투자를 대학 동아리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때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주식 동아리방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통칭 부르니까요. 거기에서부터 퍼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스몰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약간 주식을 미리 사둔 경우는 단순히 5%든 10%든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글들을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트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개연성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그걸 다 찾아서 맞추는 그렇죠. 거예요?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경우 아니면 두세 달이 건너면 다 동문이거나 동향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뉴스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그래프 보여주신 거 더 넘어서 혹시 요거를 종목별로 예시를 좀 자세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종목별로도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과 거래 정지까지 갔던 종목 두 개를 제가 추이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것도 지난 대선 때 변화 추이를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2021년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1,000원 미만이었던 대표적인 이스타코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도 7,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7배 가까이 먹으려면 먹을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다시 대선 선거가 끝날 무렵인 즈음에는 2,000원 조금 위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코타코 주식이라는 게 좌측에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걸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다시 왼쪽에 한번. 이스타코, 예, 이스타코가 오른쪽에 있고요. 성한 네. 그래프 있습니다. 그림 2번 거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성한 같은 경우는 결국 외부 공시, 외부 감사를 이제 본인들이 중단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것도 처음 400원 이하에서 시작했다가 1,200원까지 근 3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랬다가 다시 거래 정지선이 되면서 800원 선에서 거래 정지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예. 하나 또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막대 그래프 한번 보여주셨던 걸 한번 아까 나왔던 보시면요. 거. 예. 대선 정치 테마주 종목들의 상한가 비율 비교. 이런 거 좀 맞습니다. 자극적이네요. 예.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 또 한 번 이제 뉴스를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가게 된 것들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를 비교한 건데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언급되기 시작한 그 기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간일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일반 종목들은 일반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친 종목은 0.2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주는 0.47%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에 비해서 상한가를 훨씬 더 많이 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테마주 기간 동안에는 상한가를 친 비율이 거의 6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테마주로 분류되는 순간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더 원론에 가까운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부터는 조금 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식시장에 최근 적어도 2023년에 계셨던 분들은 급등하는 그 장세를 다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GPT가 나오면서 AI 관련해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니 실체가 있는 2차 전지도 몇 배씩 가는데 그거 못한 거 내가 테마주에 가서라도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어차피 급등하는 시장에서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약간 이런 보이는 쏠림 현상이 보이는 장세에서는 테마주밖에 선택지가 없는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테마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무지몽매한 세력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레이밍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 허구일 가능성도 높고 사실 검증도 안 되는데 그런 데다 투자하자뇨. 아유 어리석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내재 가치를 찾아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루에 데일리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테마주 상황에서 어차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인 걸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더로 활동하시는 분들, 스캐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투자 기법이 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변동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테마주로 분류됐으니 변동성이 높고 낮아지는 그 변동폭이 클 테니 그때마다 나는 데이 트레이더로서 여기서 수익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의 투자자라면 들어가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먼 미래라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리가 또 중복돼 있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5만 전자에서 조금 올라와서 여기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의 손실 구간은 마이너스 30%인데 네. 옆에 봤더니 다른 섹터로 옮겨갔거나 아예 테마주로 옮겨 탔던 친구는 벌써 몇 배 먹었더라. 이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원래 포트폴리오를 급격히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분야 중에서 나는 데이 트레이더로서 변동폭이 큰 주식에 대해서 차익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겁니다도 아니실 거고 예. 그렇다고 먼 미래에 내가 확정적으로 여기에 뭔가 신뢰를 부여했습니다도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무작정 단기 손실이 좀 컸다고 해서 옮겨 타는 건 해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참 우리 증시에 정말 뼈아팠던 과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테마주만큼은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곧 섹터주가 될 것이다라고 모두 믿었던 테마주가 있어요. 뭐예요? 황우석 테마주입니다.
이 황우석 테마주는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부여했던 신뢰감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교과서에도 등장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황우석 테마주라고 불렸지만 그때는 주도주의자, 미래 성장주의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신뢰를 부여했던 종목마저도 아니면 그 기술마저도 결국은 검증 과정에서 철저히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면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당사자들마저도 검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도대체 그걸 그렇게 앞당겨서 투자하셨을 때 얼마를 더 추가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간이 크질 않아서 조금 검증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소외된다라고 싶은 시장에서는 만약에 테마주는 단타 정도로 하실 거면은 컨셉을 명확하게 하고 그럼요. 들어가셔야 되는 그럼요. 거고 포모 때문에 하고 휩쓸려 가듯이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마하님께서 테마주가 끝나야 물린 것들 좀 추매하면서 재정비할 타이밍도 잡을 텐데 요즘은 영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반기 이제 9월 지나가서 추석 연휴 지나가고 하면은 또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어떤 변곡점이 와야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우리 증시의 환경이 테마주가 앞으로 더 득세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바뀌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미디어가 급격히 등장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과 그리고 개인이 이걸 정보를 조작해서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방식을 아직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들을 자꾸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부와 내동이 할 가능성이 많아진 게 이미 우리 증시에는 정말 단기간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대거 늘어났고 유동성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먹잇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테마주가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테마주보다 더 앞선 주도주라든가 앞으로의 신성장주 이게 등장할 시점은 언제냐? 크게 저는 한 세 가지 터닝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미국 대선 공약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할 즈음입니다. 미국 대선 공약은 거기에는 정치와 기술 이런 분야에서 큰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를 열 만한 테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라 할까요? 바게닝 파워라고 해야 될지 기술이나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야 될지 그런 리더십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거기서 언급된 것은 새로운 주도주를 형성하게 될 모멘텀이 되게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증시 종목들 중에서는 내년 총선에 각 정당이 어떤 그 총선 공약을 당에서의 공약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예. 내수 기반으로 한 산업군과 기업들은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총선과 맞물려서 분명 하반기 국정 기조를 하반기라고 말하기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국정 기조를 같이 제시를 해야지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이 정권에 대해서 신뢰감과 기대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모멘텀이 나올 거거든요. 그 하반기 국정 기조가 아마 총선 전후에서 맞물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내수 시장에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전쟁의 종료죠. 네. 전쟁의 종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 환경의 펀더멘탈의 지표들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금리 추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예. 유가나 물가 등등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쟁 종료가 또 하나 주도적인 섹터가 형성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큰 변수와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짙은 네. 그런 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을 올려주고 계신데 말티님께서 테마 장세
따라가다가 단타 위주로 하다가 체력이 방전돼서 오늘 병원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몸조리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개인이 사실은 이거 고수의 영역인데도 고수들도 수익 내기 힘든데 개인이 이거 따라가다가는 진짜 머리 아파서 힘듭니다. 요거 한마디 첨언해도 예, 될까요? 예. 혹시 데이 트레이더로서 이런 테마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서 예. 그걸로 내 손실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전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제가 100% 양보해서 전략일 수 있는데 실제 저는 뭐 여의도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향유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의도 근처에 제가 아는 지인이나 옛날 학교 동기라든가 이런 친구들 중에서 어떤 뭐 오피스텔 얻어놓고 전업 투자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일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얻는데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전업 투자자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루에 장 시작하고 장 끝날 때까지 모니터만 집중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한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투자 방법으로 큰 수익을 실현한 경우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의 말씀을 좀 드렸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요즘에 테마주가 최근 들어서 더 극성인 게 이 실체가 있는 종목인데도 올라가는 상승률을 보면 이거 테마 아니야? 라고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냥 단적인 예로 엔비디아. 엔비디아 PER 계산하고 뭐 밸류에이션 때리고 미래가치 땡겨오고 이러면 사실 지금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싸다고 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목표 주가 $1,000까지도 나오고 앞으로 더 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쭉쭉 가버리니까 이게 뭐가 테마고 뭐가 섹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런 실체가 있지만 굉장히 고평가받지만 더 가는 그런 종목들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예, 그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규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테마주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전후방 산업이 밸류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체인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미래 가치가 벌써 선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중국 회사들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후적으로 그러한 큰 파이가 열렸을 때 그때 엔비디아가 그런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성과를 못 냈다면 그 당시에 뭐라고 나중에 평가냐면 예전에 엔비디아가 테마주였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용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실체가 있는 미래적인 어떤 산업과 섹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주로 분류되지만 결국 기업의 그 엔비디아에 종사하고 있는 잭슨 황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거기에서 실제 성과를 못 내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때 그런 테마주 있었죠라고 분류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찌 보면 재미있고 어찌 보면 참 조심스러운 거죠. 재밌어요. 매우 어려워가지고 요즘 좀 수익률 안 나시는 분들은 머리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채팅창에 이제 질문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벌집 막내 진도주님께서 정치 테마 어느 분걸 해야 제일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아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뭐 사요? 요거는 좀 힘듭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 사실 최근 뭐 너무 애널리스트는 아니시니까 너무 섹터에 딥하게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러프한 느낌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급등 중인 로봇주는 테마인가요? 섹터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적은 안 나지만 대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고 앞으로 무언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유력한 이런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뭐 말씀 주신 김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로봇이라고 테마주라고 지칭하고요. 또 메타버스도 테마주라고 지칭하는데 예. 그 로봇도 그 로봇 시장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로봇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칭하는 것은 사실 이미 테마주가 아니고요. 이거는 산업 섹터주에 해당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테마주, 섹터주 뭐 이런 용어들이 사실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혼용해서 쓰는데요. 원래 테마주는요. 확
확장성이 제한돼야지만 테마주예요. 어. 무슨 얘기냐? 다음번 대통령 후보 누구랑 친하다며 가깝다며라는 건 그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사실만 가지고 주가가 달려갈 수 있는 회사들은 제한되거든요. 그 제한된 확장성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주라고 하면 예. 어떤 로봇주의 핵심에 놓여져 있는 회사가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굉장히 올라갔다 하면 예. 그거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야? 이렇게 찾게 되고 아하. 그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전후방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테마주에서 우리가 테마주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가 결격되는 거예요. 테마주는 꼭 그 회사만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 진짜 이것도 옛날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화공영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아니 다른 건설 회사도 많은데 예. 이화공영만 사야 될 이유잖아요. 그래서 로봇은 테마주가 아니라 섹터주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 섹터주에서 B2C 로봇을 하는 건지 B2B인지 그 안에서 소자를 만드는 건지 이런 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물론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굳이 뭐 하나 산업 섹터로서 내년도에 생각보다 지금은 너무 네거티브한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주목해 볼 만한 분야로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통칭했던 분야를 꼽아요. 왜냐하면 다시 온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예. 우리가 빅테크 기업으로 따로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그렇죠.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어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라든가 전도 유망한 어떤 스타트업이 제가 메타버스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이게 실제 실현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 메타가, 구글이, 삼성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계점을 넘은 시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회사가 애플의 비전 프로잖아요. 예. 본인들이 뭐 지금 출시를 본격화하면서 벌써 시제품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삼성도 올 초에 벌써 온라인을 맺었죠. 삼성, 퀄컴, 구글이 우리도 갤럭시 글래스라고 지금 통칭되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조만간 내놓겠다 했는데 뭐 아마 내년으로 좀 수년된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메타는 이미 오큘러스 2를 이미 예. 내놔서 뭐라고 해야 될까? 한 2천만 대 이상 팔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게 산업군이 되기 쉬운 이유가 어느 회사 혼자만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면 이게 산업이 안 돼요. 그냥 그 회사 제품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다른 형태로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면서 AR, VR, 뭐 우리가 MR, XR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무언가를 자꾸 추진하다 보면 이게 전후방이 붙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굉장히 숙성된 산업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메타버스 저희 기업입니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회사라든가 스타트업이 얘기한 것과는 예. 그 결이 조금 달라진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무지개님께서 과거에 크게 한 번 상승했던 종목이 다시 테마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큰 파도를 일으키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게 아무개님 댓글까지 같이 이으면 요게 예전에는 메타버스 NFT 요게 몇 년 전에는 이제 테마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돌아보면 예. 테마였구나. 예. 근데 테마가 섹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럼요. 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테마였던 것이 지금 산업 섹터로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그 있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로봇이었고요. 로봇.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인공지능이었어요. 전기차도?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아. 지금 인공지능을 누가 테마라고 감히 부르겠습니까? 이제 대세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테마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 기술이었고 너무 선도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었거나 이제 실증 전 단계에 있는 것들을 주식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반영한 거 예. 이런 경우가 테마가 되는 것이고 그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되거나 국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진짜 섹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사장된 기술도 많긴 합니다. 네.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이거는 뭐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예요?
요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교수님도 어릴 적에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잘 모르셨을 때는 요런 테마주를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실패한 경험이나 혹은 이건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울지 마시고. 왜 없겠습니까? 네. 저도 정말 자기 계좌가 한번 반토막이 나본 사람들은 그 가슴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쯤 해서 주가가 진짜 반토막이 나고 났더니 평소에는 제가 지론처럼 여겨졌던 것들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 무거운 종목들 당분간 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그때 코스피 중심의 장세에서 갑자기 꼭 이러고 나면 지금처럼 코스닥 중심의 장세로 바뀌어요. 유동성이 글로 가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저도 거기에 손이 갔고 거기에서 더 큰 낭패를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사람은 참 알량하더라고요. 직접 계좌가 깨져보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피토이면서 얘기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내가 이거 분명히 좋은 종목인데 잘 안 가고 옆에서 막 그런 종목들이 가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서 정말 건강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계속 하시는 중심을 잡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나라는 테마주의 역사가 생각보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첫째 테마주를 전 뭘로 보냐면 LS 니코통 재련을 뽑는데요. 그때가 1931년 만주사변과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의 테마로 니코통 재련, 그 당시 조선재련인데 그때 주가가 급등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마주에 정말 귀가 솔깃한 부분이 있나 봐요. 저를 포함해서.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2023년 하반기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테마 장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과 그리고 교수님의 개인적인 또 경험까지 인사이트까지 잘 녹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분께 치킨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싹커맨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치킨 쿠폰 꼭 받아가시고요. 다른 질문 여러 가지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정호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재충전하셔서 월요일 날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